1960년 상해. 1953년 상하이의 한 골목에 아이들과 뛰어놀고 있는 이 소녀의 이름은 주메이와입니다. 활발한 성격과 사교성이 좋은 메이와는 또래 아이들과 유대관계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맑은 눈과 이웃 어른을 보면 항상 인사하고 순종적이며 예의 바른 소녀였습니다. 학업 성적도 우수해서 상하이에 있는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교에서도 학업에 열중해서 유능한 인재로 양성되고 있었습니다. 메이화의 부모 역시 공산당원으로 공무원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금년 메이화의 나이 17세. 아직은 미성년자이지만 조금 있으면 대학생이 되고 어젓한 성인이 된 모습을 생각하니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몇 년만 참으면 메이화도 왼손에 전공서적을 들고 봄바람에 펄럭이는 스커트를 입고 캠퍼스를 누빌 생각을 하니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정책이 바뀌어 전국에 있는 청년들은 공산당 노동혁명당원의 지침을 따라야 했습니다. 공산당 중앙정부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중국 전역의 청년은 예외 없이 도시건설 혁명화의 현장에 투입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메이화는 중국의 제일 끝인 노후화된 도시 스청반나라는 도시로 투입되게 되었습니다. 메이화와 청년들은 중국의 국경지대인 스청반나라는 자동차도 들어가기 힘든 도시에서 노동을 시작했습니다. 열대우림과 습한 환경, 원시적인 산속과 그런 들판은 곱게 자란 여학생으로서는 참기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그리고 공포였습니다. 이곳은 산짐승들이 수시로 출몰하여 사람을 잡아먹기 때문입니다. 호랑이며 곰 등 날짐승들이 언제 사람을 잡아먹을지 모르는 산골 오지였기 때문입니다. 함께 지내고 있는 남학생들도 무서운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애지중지하며 컸던 메이화와 여학생들은 힘든 노동을 마치고 나면 저녁마다 울었다고 합니다. 대도시의 신식 환경에서 귀하게 자라다가 이런 오지에서의 생활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특히 화장실은 숙소에서 1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있어 행여 저녁 늦게라도 화장실에 가야 할 일이 있으면 너무 무서웠습니다. 새 갈래의 대나무 숲을 관통해서 지나야 했습니다. 행정실에서는 만약 새벽에 화장실에 가고 싶은 사람은 반드시 위아래 침대칸 룸메이트를 깨워서 함께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남학생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새벽에 날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 않으려면 몽둥이 하나와 룸메이트의 동반은 필수였습니다. 그리고 세면시설도 너무 열악해서 잠자기 전 인근의 개울가에서 씻어야 하는데 여성들의 생활이 보통 불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메이화는 여느 때와 같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동료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한 뒤 유난히 피곤한 하루여서 먼저 숙소로 들어와 잠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중호우가 내리기 시작했고 일찍 잠이 든 메이화는 빗소리에 잠에서 깨었습니다. 다시 잠을 자려고 뒤척였지만 어제 저녁에 먹었던 식사가 잘못되었는지 설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비도 오고 새벽이라서 무섭기도 하고 만약
날짐승이라도 만나기로 한다면 정말 끔찍했습니다. 그렇게 침대에서 다시 잠을 자려고 뒤척였지만 아픈 배를 두 손으로 움켜쥐고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침대 윗칸에 있는 룸메이트 리싱을 불러봤습니다. 리싱은 인기척이 없었고 혼자 나가야 되나 말아야 하는 고민을 한 사이 아픈 배의 고통은 심해졌습니다. 왼손으로 배를 움켜쥐고 다른 한 손으로는 리싱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잠에 취한 리싱은 등을 돌리고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메이와는 비오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긴 그녀는 방문을 열고 화장실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비를 피하기 위해 우산을 들었지만 우산은 비를 박아주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새벽, 메이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현장 일을 멈추고 전 인원은 그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을 찾아도 보이지 않는 메이와 현장 반장은 어쩔 수 없이 상부에 실종 사실을 알렸습니다. 며칠 뒤 2천여 명의 군경수색대가 도착했고 산이며 밭이며 강, 그들은 모든 곳을 수색했지만 어느 곳에서도 그녀의 시신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남아있는 흔적은 화장실 가는 대나무 숲에 검은색 천으로 만든 신발과 아버지가 주신 손목시계가 전부였습니다. 사건 당일 밤새 내린 폭우로 모든 흔적들이 씻겨져 나갔고 수사는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산짐승에게 먹혔던지 이곳 생활이 힘들어 강에 뛰어들어 자살을 했던지 그렇게 했을 것이라며 동기들은 수군댔습니다. 그렇게 메이와는 실종으로 사건이 처리되었고 신문에서도 그녀의 사건을 실종 사건으로 보도하면서 매듭지어졌습니다. 며칠 뒤 메이와의 룸메이트가 경찰에 연락을 해왔습니다. 한 방에 2층 침대가 2개 있었고 4명의 룸메이트가 함께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 말을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고민이 많았다는 룸메이트는 사실 몇 개월 전 메이화가 남자친구와 다투었는데 심하게 다투어서 둘은 한동안 말도 안 하고 냉랭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그날 남자친구가 두고 보자며 메이화에게 소리 질렀다고 합니다. 경찰은 현장으로 다시 출동했고 남자친구를 신문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생사람을 잡는다면서 소리 지르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남자친구 방 동료가 진술했습니다. 그날 저녁 폭우가 내리던 새벽 위층에서 누군가 내려오는 소리가 들리자 남자친구 양피는 창밖을 내다봤고 갑자기 문을 열고 나가더니 살며시 누군가를 뒤따라갔다고 했습니다. 배신감을 느낀 양피는 체념한 듯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는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남자친구 양피는 그녀가 혼자 있을 시간만을 엿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때마침 그날은 비도 많이 오고 있었고 메이화가 룸메이트 없이 혼자서 화장실 가는 것을 확인하고 뒤따라갔습니다. 화장실 가는 길의 끝은 두 갈래 길이었습니다. 우측은
화장실 가는 길, 좌측은 창고 가는 길입니다. 양피는 볼일을 보고 나온 그녀를 창고 가는 길 뒤에서 기다렸다가 볼일을 마치고 돌아온 그녀를 화장실 앞에서 잡았습니다. 리픽은 다시 한번 잘해보자고 사정했지만 그녀는 양핀의 애원을 무시했고 화가 난 양핀은 메이와의 목을 졸랐습니다. 그때 메이와는 살려달라고 애원했고 한참 동안 비에 젖은 양핀은 흘러내리는 그녀의 눈물을 본 순간 졸랐던 목에서 손을 떼었습니다. 본인 모습을 보니 너무 초라했던 양피는 그녀를 놔주었고 양피는 터벅터벅 화장실 뒤편 언덕으로 넘어갔습니다. 노동 현장 강사 진산이었습니다. 평소 예쁘게 생긴 메이와를 흠모하고 있었으나 그 역시 메이와가 혼자 화장실로 달려가는 모습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겁탈하려고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진산은 남자친구 양핀보다 먼저 메이와를 뒤따라갔으나 한참을 뒤따라가다 보니 숙소에서 또 다른 누군가가 쫓아나오기 시작했고 본인 모습이 들킬까봐 대나무 숲에 들어가 숨어 있었습니다. 메이와의 남자친구가 화장실로 달려가는 광경도 두 사람이 싸우는 광경도 모두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남자친구는 반대쪽으로 넘어갔고 메이와 혼자 숙소 방향으로 돌아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사는 그녀를 대나무 숲으로 끌고 들어갔고 일을 마친 뒤 본인의 얼굴을 알아본 진사는 그녀를 죽였습니다. 그렇게 진산의 범죄는 밝혀지게 되었고 경찰이 시체를 유기한 장소를 묻자 손가락으로 저쪽을 가리키며 돼지우리 오물통에 넣어두었다고 했습니다. 살해 후 돼지우리 오물통에 넣어둔 뒤 비가 그친 다음 날 시멘트로 돼지우리 옆에 묻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돼지 막사 전체를 부셨고 시체가 나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시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돼지우리에서 사라진 시체. 40여 년이 지난 지금 룸메이트였던 리싱은 그날의 악몽을 잊지 못하고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만약 그날 메이화가 깨었을 때 같이 가졌었더라면 메이화는 살아있을 거라며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진사는 혐의를 인정했으나 시체를 찾지 못하자 법원은 살인죄를 적용하지 못하고 성폭행 혐의만을 인정하여 징역 7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킬리였습니다.